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을 맡게 된 고려대 건축학과 김세용 교수입니다. 오늘 제목을 도시재생을 넘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재생을 우리가 쭉 지난 한 10년 이상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성과도 거뒀고, 특히 이제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인프라의 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가야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도시재생은 주택의 공급과 일자리의 창출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 전 단계 작업들을 많이 했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거 있죠?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1908년에 미국 포드에서 처음 생산한 모델 T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가장 잘 만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포드는 왜 역사에 남았을까요? 이 사람은 자동차를 가장 싸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미국 보통 노동자들이 6개월 정도 저축을 하면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가격으로 자동차의 가격을 낮췄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헨리 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대량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 화면에 보시죠. 자, 교회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동안에 교회라는 게 농사 짓는 데가 교회였습니다. 서버반이라는 게. 근데 교회에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대규모의 신도시급, 요새 말로 하면은 신도시급 주거단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난 100년간 우리 사회를 또 우리 지구적으로 퍼졌던 도시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죠. 말 타고 다니면 되느냐, 마차 타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럼 대부분은 도보권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집에 가고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되게 직장하고 주택이라는 거, 직주가 근접이 아니라 거의 일치했던 거죠. 자, 그런데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직주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원거리가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대도시의 탄생이고 교외 주거단지의 탄생인 거죠. 자, 그래서 지난 100여 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이제 서울의 상황입니다. 유출입 인구가 거리로 따지면 1시간 반 정도까지 참아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직장하고 내 주택하고 1시간 반 정도 거리는 내가 받아낼 수 있다. 통상 하루에 출퇴근으로 3시간까지는 쓸 수 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용인 정도까지입니다. 저 남부에서는. 그리고 위는 남양주 정도까지입니다. 여기가 다 대형의 주거단지로 지금 덮이고 있죠.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남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이 정도의 집중도를 보이는 나라가 어디가 있는가? 전 세계를 찾아봤죠. 유럽에서 가장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파리의 집중도가 18% 정도 됩니다. 다른 데는 거의 비교가 안 되고요. 아시아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집중도가 높은 게 도쿄입니다. 동경의 수도권 집중도가 한 30% 정도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10% 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0%가 넘는 인구가 집중해서 살고 있는 단 하나의 수도권이고 다른 나라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초래가 된 겁니다. 이 공간에서 지금도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도시를 지금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만들어 왔고 한국에서는 70년대부터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인구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2010년을 넘어서면서 그래프가 확 달라집니다. 2010년 정도부터 인구 감소의 조짐이 보이고 2025년, 2026년 이게 전국하고 서울이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초고령 사회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1,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합니다. 2012년 그리고 서울로 보면은
2013년에 1인 가구가 50%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서울하고 전국이 60% 돌파하는데 6년밖에 안 걸렸어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만 놓고 보면 1인 가구가 지금 40%에 육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만들 때까지만 해도 표준 가족, 그러니까 핵가족이라고 보던 게 보통 4인 아니면 5인 가족이었습니다. 대개 이제 핵가족 그러면 5인 가족을 말을 했죠. 자, 이 우리나라에서 5인 가족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놀랍게도 지금 5% 정도입니다. 그리고 4인 가족까지 합치면 4인 이상의 가족으로 보면은 4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무려 75% 이상이 3인 미만이고 1, 2인 가구만 놓고 보면 60%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택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고민 없죠. 그리고 4인 가족, 5인 가족을 주로 타겟으로 만들었던 신도시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내가 가족이 없는데 내 일터를 떠나서 1시간, 1시간 반씩 출퇴근하면서 신도시에 가서 살까요? 1, 2인 가구가. 신도시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4인 가족, 5인 가족이 타겟인.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면 가족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깔고 만드는 게 신도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속하게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린 신도시를 지금 또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오늘 강의의 핵심은 아니니까 제가 좀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 보시죠.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출생률, 그 다음에 혼인 건수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당시에 1, 2인 가구가 50%가 넘어섰던 시점하고 일치합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출생률도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갑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망률은 이제 그대로죠. 뭐 이건 인구 수명은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혼인도 안 하고 출생률도 낮고 그 다음에 1, 2인 가구는 대폭 늘어나고 인구 고령화는 심해지고 인구는 정체된다. 불과 10여 년 전, 20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택은 왜 부족할까요? 사람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 바뀌느냐? 사람들의 마음도 바뀝니다. 소위 트렌드라고 하는 거. 올인빌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요? 사람들이 장거리 교통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뒤에 도표 보여드리겠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올인빌이라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올인빌 뭐냐? 내 동네에서 많은 걸 해결하고 싶다. 지금 인터넷 쇼핑이 발달하니까 내가 백화점 잘 안 가죠. 예전에 백화점 가서 물건 사던 거 인터넷에서 삽니다. 그리고 전국에 편의점이 2만 명당 하나씩 있어요. 편의점에서 웬만한 거 다 삽니다. 그리고 내가 멀리까지 뭐 엔터테이너로 공원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학세권이니 숲세권 뭐 이런 거 나타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늘어나나요? 이런 복합 공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봄까지 이제 SH 사장으로 있었는데 2018년부터 줄기차게 만든 게 복합화 사업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신촌의 동사무소, 이제 주민센터죠. 주민센터를 주택하고 복합화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한 10개 이상 진행되고 있죠. 소위 슬리퍼 생활권, 추리닝 생활권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매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도표에서는 없습니다만은 킥보드라든지 자전거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가 이제 등장한 2020년 초부터는 이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코비드가 극복이 돼도 이러한 올인빌 경향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장거리 교통 줄어들고 근거리 교통 늘어나는 거는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당연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린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우리가 조금 무관심했던 게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가 도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 도시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에 지금 공장이라는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공장은 다 밖으로 나갔고 우리 산업 구조로 볼 때 굴뚝산업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업을 좀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고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기업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도시재생하고 연관돼서 나오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첫 번째가 창업밸리, 캠퍼스타운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처음에 그 안암동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2016년에 기획을 했고 2017년부터 했고 지난 4년 동안 꽤 많은 성과를 얻었고 작년부터는 이제 국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발하게 된 거는 대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도시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서울에는 5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수백 개의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담장을 두르고 지역하고는 별 상관없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만 해도 특허가 6,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걸 지역의 기업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대학이 왜 담장을 치고 지역사회는 그냥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이런 정도만 하는 건가? 지역의 인재들하고 같이 창업을 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업밸리나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실리콘밸리나 아니 보스턴밸리, 뉴욕밸리 다 대학을 끼고 있죠. 대학의 인재들이 계속 공급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 인턴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러는가? 자,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로칼밸리, 안암 창업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해준 게 저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공간을 마련해주고 공간도 허름한 공간이에요. 뭐 주변에 다세대 주택을 임대한다든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살게 해줬어요. 물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성북구에 사시는 분 중에 창업경진대회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와서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분들만 들어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북구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걸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1년씩 그 공간에 머물게 해드립니다. 그게 뭐 거창한 공간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한 개 층 정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를 대드렸어요. 물론 임대료 무료입니다. 이걸 공공에서 대줬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뭘 지원해 줬냐면 우리가 이 공간에서 내가 아이템이 있는데 기업을 어떻게 창업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그랬습니다. 세금 어떻게 내는지도 몰라요. 이분들 위해서 법대 교수들, 변호사들, 세무사들 모여가지고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자, 기업하려면은 상법상 이렇게 됐습니다. 서류는 이렇게 만듭니다. 일단 기업부터 만들어요. 만들고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제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업가들이, 창업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창업 카페에서 아이디어 고안합니다. 열심히 했더니 자, 이게 놀랄만한 성과가 나타납니다. 총 10번의 창업 입주 경진대회를 1년에 한 3번 정도씩 한 거죠. 그래서 76개의 팀이 이 기업을 다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게 그 기업들의 저 로고입니다. 그리고 약 700명 정도의 창업가가 육성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매출을 이제 이렇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1,000명 이상이 지금 고용이 됐고 매출이 한 200억 됐고 투자 가치가 한 35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작년까지 올해 7월 말까지인데 실제로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이 중에 지금 유니콘을 되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은 지난 4년간 총 매출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200억을 뛰어넘는 매출을 지금 올릴 걸로 생각이 돼요. 내년에는 그게 한 700억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간만 주고 같이 모여서 일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4년간 약 558억 원 정도의 매출 창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외국에도 알려지고, 그 다음에 특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여기를 들락날락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4년 만에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캠퍼스 타운이라는 거가 이 공간만 마련해줘도 우리 청년들을 피를 끓게 하고 좋은 아이템을 해서 이런 식의 성과를 거뒀고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는데 이걸 좀 퍼뜨려야겠다. 전국에 퍼뜨리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서울에서는 이제 안암동 캠퍼스타운이 처음 시작됐고 그 후에 연속으로 지금 캠퍼스타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캠퍼스타운들의 지역 기여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캠퍼스 타운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도전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SH에서 이제 주도하는 건데,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6년씩 살게 해드립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왜? 집만 주면 그 안에서 작업하기 영 어렵죠. 내가 무슨 그 실험도 좀 해야 되고, 시제품 제작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거래요. 도전선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아남동에서 했던 창업 카페 같은 공간 만들고, 그리고 저층부에는 시제품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만들 수 있게. 그리고 주변에 지금 서울가기대라든지 이런 거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 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대학의 설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 기업가들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이게 지금 일자리는 10,000개 이상 나올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서 서울형 일자리 창출 재생이에요. 그래서 SH가 그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거 활용해서 이 도전숙, 지금 에이블 랩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에이블, 뭐든지 할 수 있는 랩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나오고, 아까 캠퍼스 타운에서는 안암동에서 지금 1,000개가 나왔는데 다른 곳은 지금 아직 추계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이게 재생이라는 거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아까 어때요? 안암동의 경우에 소비가 늘어납니다.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되면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매출이 지금 600억 이상이 되면은 당연히 그 돈이 지역에 뿌려지죠. 이러면서 이런 일자리 창출이 주변에 낙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퍼뜨려 보자. 그래서 정릉, 홍릉, 신촌, 노원 이런 데가 좀 거점 구역인데, 여기에 도전숙이라는 거를 열심히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도전숙하고 좀 다른 것 중에 스마트 앵커라는 걸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북, 중랑, 중구, 성동 이런 데 가보면은, 중구 같은 데는 지금 충무로길 해가지고 인쇄가 지금 특화가 돼 있고, 성동은 지금 그 수지와 골목이 있죠. 그리고 중랑하고 성북 창신 이런 데는 봉제가 특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스마트 앵커라는 공간을 마련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중에 2개는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기업들을 집적을 시켜가지고 고용을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생각들로 지금 여기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타운, 도전숙, 스마트 앵커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 곳곳에 도시재생구역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프라를 어느 정도 맞췄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해보자.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팩시티는 뭐냐? 주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 주택이 부족해요. 아직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도 안 됐죠. 그리고 근데 택지는 고갈이 돼 있어요. 지금 서울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고밀한 구역에 살고 있어요. 잘 아시는 싱가포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나요? 굉장히 고밀하게 고층 건물에 그냥 사람 빽빽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면적이 서울보다 조금 넓어요. 서울이 한 605제곱킬로미터쯤 되고, 싱가포르이 예전에 비슷했는데 요새 매립을 많이 하고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더 커졌어요. 근데 싱가포르에 몇 명 살까요? 450만 정도 삽니다. 서울이 같은 면적에 싱가포르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빽빽한 도시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고밀하게 모여있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을 땅이 부족하죠. 서울의 경우는 이제 대형 택지 개발은 없는 거예요. 공공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는 없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주택을 더 안 지어야 되는 거냐, 못 지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동안 도시개발 과정에서 했었던 저이용 부지를 살려보자. 자, 첫 번째가 도로 위에 주택을 지어보자. 이걸 청년들에게 공급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무슨 도로 위에 어떻게 집을 짓느냐. 자, 그래서 엔지니어들하고 한 6달 정도 열심히 회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거냐? 결론 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이겁니다. 지금 도로 위에 6동의 주택이 올라탑니다. 그리고 한 990세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공사기간 동안에 도로는 막히는 거냐? 안 막습니다. 이 집들은 공장에서 짜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습식곡보로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짜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시끄럽고 진동 같은 거 있을 거 아니냐? 이거를 엔지니어들이 공법을 개발해서 이거를 없앱니다. 흔들리지 않고 시끄럽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법적인 인허가 조치는 다 끝난 상태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단면도인데 지하층에는 편의시설하고 주차장, 그리고 지상에는 도로 위를 주택이 타고 올라가는 이러한 행복주택이 990세대가 북부간선도로 위에 중랑구에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땅은 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지금 거의 마쳤고, 그 다음에 여러 법적인 절차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갈 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 슬라이드에 상단, 하단,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서울에 이제 이런 공간이 한 31개 정도 있어요. 버스 차고지가.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예전에 이 분포도를 보시면은 다 도시 외곽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버스 종점이니까. 이게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는 주변에 주택이나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강일, 장지 보시면 주변이 이제 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서울이 확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쪽 주택단지의 주민들은 뭘로 고통받느냐? 저는 처음에 소음이나 매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빛공해입니다. 새벽 2시까지 버스가 들어오니까 주무시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낸 아이디어가 이 차고지를 지하로 가라앉히고 지상에 주택을 지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 여기에 다 찬성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하층에 이제 버스 차고지 기능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까 간선도로 위에 도로 위에 주택 지을 때 도로가 그대로 기능하듯이 차고지의 기능 그대로 하고 지상에는 공원하고 이 주택하고 이런 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라운지, 공유 주방 이런 이 공간복지 시설들 이것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일 차고지는 한 960세대, 장지 차고지는 한 840세대가 역시 법적 인허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형태의 차고지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환영을 하세요. 왜냐면은 차고지 때문에 갖고 있던 민원들이 이제 이걸로 많이 해소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동안에 자기 동네 임대주택 오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공원이라든가 공간복지 시설을 함께 쓸 수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반대도 많이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짓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주택을 지을 때 그럼 좀 잘 지어보자. 지금까지는 이제 임대주택 가면은 몇 호 지었냐 이게 관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질을 생각해 보자. 저희가 청년들하고 젊은 세대 이제 1인 가구, 1, 2인 가구 서베이를 해보면은 전혀 다른 생활 패턴이 나타나요. 기성세대 40, 50대하고. 예를 들자면은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자기 돈 내고 사 먹는 음식이 뭐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더라고요. 삼각김밥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집에서 혼자 살 때 조리는 몇 번이나 하느냐?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밥은 사 먹고 커피 많이 마시고 집에서는 주로 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택을 지을 때 습관적으로 20제곱미터, 29제곱미터 이런 거 보시면은 거의 한쪽 면이 다 주방이었어요. 싱크대 넣고 이런. 근데 거의 안 쓰는 공간을 왜 이렇게 많이 크게 만들 필요 뭐 있느냐. 그래서 대폭 줄이는 거죠. 그럼 가격도 평당 건축비에 쓰는 가격도 많이 절감이 됩니다. 여기서 절감된 가격을 건축비를 어디다 쓰느냐. 청년들이 가장 빌트인으로 됐으면 하는 가구가 뭐냐. 많은 또 기성세대들은 이거를 침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책상. 근데 청년들하고 설문을 해보면 빌트인 1순위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거를 40, 50대, 그러니까 저 소득 $10,000가 되기 전에 자랐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10,000가 뭐예요? $2, 3,000에 자랐던 게 지금 40, 50대일 거예요. 근데 소득 $10,000에서 1인 소득 $10,000에 살았던 청년들은 에어컨 바람하고 선풍기 바람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 40, 50대들도 아니 선풍기 쬐면 되지. 왜 에어컨이 그분들은 어려서 선풍기 이제
바람에 익숙해진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청년 세대니까 이사도 잦고 그런데 왜 이사할 때마다 에어컨 들고 다녀야 되냐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빌트인에서 아예 빼버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려서부터 에어컨 바람 쐬고 자란 세대는 이게 선풍기하고 에어컨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빌트인에 아까 주방 시설비를 아껴서 천정에 에어컨 달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니즈를 고려를 해가지고 20제곱, 29제곱, 39제곱, 49제곱, 59제곱미터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을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040 세대는 내 주택이 있어야 돼요. 임대주택으로 성이 안 찹니다. 이분들에게 지분적립형이라는 자기 주택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 지분적립이라는 게 처음에 20%만 내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다. 나머지 80%는 SH공사 소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지분을 점차 늘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집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5060 세대는 이제 연금형 이런 주택을 만들어주는 이런 공간들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못 해왔다는 거죠. 지금 이게 다 지금 재생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60 세대의 연금형은 뭐냐면은 지금 재정비 구역에서 대개 이제 5060 세대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집 하나 있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 집을 SH에 팔아요. 그럼 SH가 이분들에게 집을 사고 30년 동안 연금형으로 나눠서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내 집이 2억 7천이다 그러면은 월에 90에서 95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이분들은 뭐 어디 가서 사실 거냐?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드려요. 그럼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다가 임대주택으로 바꾸게 되죠. 그럼 집은 더 좋아요. 새 집이니까. 그리고 한 달에 이제 임대료 제외하면은 한 60, 70만 원 이 정도 이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하고 합쳐서 이거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플러스 지금 SH에서 드리는 이 누리제 연금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생활하시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하고 같이 합쳐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다. 또 실제로 이제 이거는 우리 SH에서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자리도 창출하는 거를 도시재생하고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는 것도 재생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향후의 도시재생은 일자리,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돼서 가야겠다. 그동안 지난 한 10여 년간 우리가 열심히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논의하는 공간 만들고, 이런 데에 많이 이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버넌스나 이런 체제가 탄탄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주민들에게 집이 되는 것, 실제로 일자리가 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다가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40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